자, 여기 한번 볼게요. USB 메모리. USB 메모리는요, 메모리가 여기 지금 뭐 성능 얘기 나오고요. 성능, 뭐 안정성 얘기 이런 거 나오잖아요. 자, USB는 이제 속도라고 말하긴 뭐라고, 인터페이스라고 하죠. 인터페이스는 이제 1.0, 1.1은 빼고 2.0 또 3.0 방식이 있죠. 인터페이스에는 USB 메모리니까 USB 방식으로 꽂는 건데 2.0 방식이냐 3.0 방식이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인터페이스 말은 제가 뺄까요? 2.0 방식은 어떻게 쓰죠? 속도가, 얘는 속도가 480메가 bps예요. 3.0은 5000메가 bps죠. 다른 말로 말하면 이제 5기가 bps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USB 2.0이 3.0보다 느리고 3.0이 2.0보다 10배 이상은 빠르다라는 거죠. 이론적으로. 그러면 이제 메인보드에서 USB 3.0 방식을 지원을 해야만이 그만큼 빠르다는 얘기지, 아무 데다 꽂으면 안 되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용량이 아시잖아요, 여러분들. 2기가, 4기가, 8기가, 16기가 이런 거 파는 건 아니까는 이제 상관이 없는데, 지금 여기 보니까 이런 게 돼 있어요. 소자 방식. 소자가 뭐라고 돼 있어요? 영어로. SLC 방식이 있고요. MLC 방식이 있고요. TLC 방식이라고 있나요? 예. SLC는요, 참고로 알려드릴게요. SLC 방식이 제일 비싸요. 너무 비싸요.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모든 USB 메모리나 또는 SSD는 다 MLC 방식으로 씁니다. MLC 방식이고요. TLC는 쓰지 마세요. TLC 제품이 간혹 나옵니다. 네, TLC는 쓰지 마세요. 뭐냐면 이런 겁니다. 싱글 레벨 셀, 뭐 멀티 레벨 셀, 트리플 레벨 셀이라고 되어 있는데, 컴퓨터 안에는 메모리 공간이 있다 그래요. 메모리 공간. 우리 뭐 번지다, 주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하나의 공간 하나에 하나씩 저장하는 거예요. SLC가 싱글이. 그런데 이제 멀티는 뭐냐면 저장 공간 셀에 2개씩 저장합니다. 2개씩. 트리플은 3개씩 저장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에 하나를 저장해야 빨라요. 하나에다 2개를 집어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속도가 2배 느리다고 보시면 돼요. 2배 느리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왜 SLC를 활용하면 좋은데 왜 안 하냐? 비싸요. 그러니까 집을 한 채씩 줘서 10명이 지금 사람이 살라 그래. 그러면 집을 한 채씩 10명한테 한 채씩 공급을 해서 10채를 공급을 하느냐, 아니면 5채를 집을 줘요. 방 2개짜리. 방 2개짜리 5채를 사가지고 2사람이 한 집씩 살아라 이거지. 그래서 10명은 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둘이 더 부살이 하는 거잖아요. 결론적으로. 그것보다는 그냥 독립되게 한 채씩 줘서, 집을 한 채씩 줘가지고 한 사람씩 한 가구에 살게끔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거예요. 비용이 많이 든다는 겁니다. 제가 이제 비율을 집으로 비유를 했지만, SLC 방식은 너무 비싸서 솔직히 못 쓰고 가격 차이가 많이 나요. 우리 USB 메모리가 지금 32기가 정도가 2만원 정도 사요. 지금 2만원인데 이거를 SLC 방식으로 살라 그러면 한 6, 7만원 이상은 더 줘야 될 거예요. 엄청나게 비쌉니다. 대신에 뭐 여기서 말하는 480메가 있죠? 이거 이 속도 나오죠. 제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MLC 방식으로는 저 속도 안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한번 해볼까요? 잠깐만 볼게요. 제가 얘 실습을 한번 해볼게요. 이 강사 컴퓨터 안에 자료가 있나 좀 볼게요. 자, 여기 지금 MP4 동영상이 있는데, MP4 동영상이 합쳐서 2.1기가 정도 돼요. 2.1기가. 그렇죠? 이게를 복사를 해서
제가 제 USB 메모리에다가 붙여넣기 해볼게요. 붙여넣기 한번 해보고 잘 보세요. 이거 붙여넣기 할 때 속도가 나와요. 여기 이건 24.0 메가바이트라고 써있어요. 24.5 22.5 이제 또 내려갑니다. 계속 내려가요. 23 22. 자, 그러면 좀 전에 어떻게 나왔냐면요, 전송 속도가 20 메가바이트라고 되어 있어요. 요거는 20 메가바이트에다가 8을 곱해주면 28, 26, 160 메가비트가 되는 거예요. 대문자 B는 바이트를 말하는 거고요. 소문자 B는 비트예요. 비트. 그런데 아까 뭐라 그랬어요? USB 2.0 방식이 얼마라고 되어 있어요? 480 메가바이트 bps라고 써 있잖아요. 근데 제가 복사해서 붙였더니 얼마 나왔어요? 160 나왔잖아요. 160. 그나마 이거 좋은 겁니다. USB 3.0 방식이에요. 근데 우리 강의실 컴퓨터는 USB 3.0 지원을 안 하니까 2.0으로만 돌았지 않습니까? 2.0으로 돌았는데 원래 속도는 480이 나와야 정상이죠. 근데 160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얘를 일반 USB 메모리로 복사하잖아요. 일반 USB 메모리로 복사하면은요 더 느려요. 뭐 제가 이거를 뭐 확실히 뭐 근거를 댄다 안 된다 떠나서 제가 USB 메모리를 하나 더 꽂아봤어요. 꽂아가지고 한번 테스트 해볼게요. 자, 여기 이제 USB 메모리가 하나 나왔는데요. 자, 여기다가 한번 임시 폴더를 만들어서 복사 붙여넣기 해볼게요. 자, 얘는 얼마 나와요? 8, 7 나오죠? 7밖에 안 나오잖아요. 7하고 8, 7.6, 7.3 나오잖아요. 자, 그러면 아까 제가 했을 때는 얼마였어요? 20 나왔었잖아요. 근데 지금 이 USB 메모리는 얼마 나왔어요? 7 나왔다고. 7. 그러면 이 숫자 나와요? 지금 제가 갖고 있는 USB 메모리 성능이 좋은 거지 않습니까? 좋은 거 2.0 방식, 3.0 방식을 갖고 하면 5000이 나와야 되는데 얘는 2.0을 3.0을 지원을 못하니까는 2.0이라고 가정해도 160이고 최대 480이 안 나오잖아요. 절반도 안 나오잖아요. 근데 일반 메모리는 7메가니까 7, 8이 56 메가 bps란 말이에요. 480이 아니라. 속도가 7밖에 안 나오잖아요. 8 뭐 이거잖아요. 그렇죠? 현저히 차이가 나거든요. 현저히 차이가 나. 근데 이거에 잘못 사시면요 복사하는데 3일 걸리는 것도 나와요. 3일. 그러니까 이제 소자가 불량이겠지. 소자가. 근데 이제 왜 불량이냐, 뭐 날림으로 된 거를 팔았겠지만 USB 메모리가 소자가 SLC 같은 경우는 이렇게 나와요. 그나마 MLC니까 이제 떨어지는 거고 TLC는 더 느리겠지. TLC는 더 느리겠지. TLC는 쓰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예. 그리고 몇 번 읽고 쓰게 하면 그냥 수명이 닳아버려요. 그래서 버려야 돼요. 예. 초기에 그 SSD들이 SLC 방식을 썼어요. SLC 방식. SLC가 빠르다 그랬지 않습니까 아까. 근데 이게 가격이 너무 비싸니까 SSD 제품이 빨라야 되는데, 그리고 대중화가 되려니까 저렴해야 되는데 저렴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소자를 MLC 방식으로 바꿔치기 한 거예요. 그래도 빨리 움직이니까 그럭저럭. 그래서 지금 판매하는 SSD
솔리드 스테이트 디스크라고 하는 SSD들이 SLC 방식이 아니라 MLC로 나오는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가격이 아무래도 저렴해요. 저렴한데 느리다라는 거죠. 느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본연의 의미가 아니라 예, 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건 A 제품이고 이거 이제 B 제품인데 속도 차이가 이제 얼마나 나면 이렇게 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A 제품이 굉장히 빠르다라는 거, 한 3배 빠르다는 거 알 수 있어요. B 제품에 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복사해서 붙여넣을 때 자세히라고 하는 버튼을 눌러보시면 속도가 쫙 움직이는 게 나오거든요. 꼭 보셔야 됩니다. 예. 제가 처음에 A 제품이라고 보여드렸던 게 뭐였냐면 샌디스크예요. 근데 B 제품은 뭐냐면 이름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예비로 갖고 있는 겁니다. 혹시나 몰라서. 이제 샌디스크가 대부분 빨라요. 한 이 정도 나와요. 일반적으로. 예. 나쁜 물건을 소개할 수는 없으니까 저 역시도 제가 이제 그 본사 대리점에 총판에서 가져오는 게 다 샌디스크를 가져오는데 그 정도 나오는 거를 갖고 쓰는 거죠. 잠깐 쉬는 시간을 먼저 좀 갖고 나서요. 이어서 드라이버를 좀 알아보고요. 장치관리자하고 드라이버를 보고 나서 그 다음에 예고해드린 대로 네트워크에 관한 거를 좀 설명을 할 겁니다. 자, 드라이버 볼게요. 드라이버는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어요. 그때도. 예, 드라이버는 뭐라 그랬죠? 드라이버가요? 하드웨어를 인식시키는 프로그램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메인보드, CPU, 메모리, 그 다음에 칩셋, 하드디스크, 뭐 SSD 또는 ODD, 뭐 플로피 디스크, 그 다음에 또 뭐 사운드, 그 다음에 네트워크 카드들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등등 하드웨어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우리 컴퓨터 안에 하드웨어가 굉장히 많은데 이러한 하드웨어를 운영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윈도우죠. 예. 이 윈도우가 운영체제가 사용할 수 있도록 인식을 시켜야 된다. 인식을 시켜야 된다. 이거. 그 인식시켜주기 위한 프로그램들을 드라이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린터 이런 것도 USB 메모리 이것도 다 하드웨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드라이버가 없으면 사용을 못하는 거죠. 빼먹은 것들이 많네. 여기 보니까 뭐도 있냐면 그래픽도 빠졌죠. VJ 그래픽도 빠졌고 그 다음에 뭐 USB 메모리도 빠졌고 등등 굉장히 많아요. 하드웨어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또 프린터도 있죠. 예, 프린터도 있고 뭐 스캐너도 있고 또 뭐가 있을까요? 디지타이저라든지 뭐 이런 것들 뭐 등등 굉장히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스마트폰을 또 PC랑 연결해야 되잖아요. 예, 스마트 기기들. 그러니까 태블릿을 이 컴퓨터랑 연동해서 여기 있는 자료를 주거니 받거니 해야 되지 않습니까? 스마트폰도 꽂아서 스마트폰에 있는 동영상을 또 내 컴퓨터에 들어있는 사진이나 음악을 또 스마트폰으로 또 보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스마트폰도 스마트 태블릿들도 다 기기 하드웨어잖아요. 그러니까 드라이버가 있어야 되는 거죠. 드라이버가. 그런데 이제 가면 갈수록 과거에는 드라이버가 반드시 필요했었는데 가면 갈수록 예, 운영체제가 가급적이면 예, 자동으로 인식이 되게끔 인식되도록 예, 드라이버를 미리 준비해서 갖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메인보드, CPU, 메모리,
메인보드라고 말하면 이제 칩셋을 말하겠죠. 메인보드는 이제 하드, CPU, 뭐 그다음에 DVD 이런 것들은 USB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자동으로 알아요. USB 메모리 처음 꽂으면 어떻게 돼요? 새로운 하드웨어를 발견했습니다. 무슨 USB 메모리 딱 발견하지 않습니까? 그 드라이버 인식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래픽카드를 꽂았어. 그래픽카드를 꽂으면 무슨 그래픽카드 새로운 하드웨어를 발견했습니다. 드라이버 프로그램을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드라이버가 인식이 안 된 거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래픽카드 드라이버들은 용량이 뭐 한 몇백 메가씩 돼요. 굉장히 용량이 큽니다. 그 다음에 프린터기들은 삼성, LG, 뭐 그 다음에 앱손, HP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다 인식을 못해요. 그래서 프린터나 스캐너들은 자동 인식되는 경우가 하나도 없어요. 꼭 프로그램을 갖고 계셔야 돼요. 그럼 드라이버가 없으면 드라이버를 구매했을 때, 그러니까는 해당 기기를 구매했을 때 드라이버가 동봉되어 있었어요. 우리가 메인보드 하면 메인보드에 사용하는 칩셋, 그 다음에 사운드, 네트워크, 뭐 자체 VGA 그래픽카드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CD나 DVD로 제작을 해서 드라이버를 다 제공해 줬어요. 그 다음에 프린터기를 샀을 때, 스캐너를 샀을 때, 복합기 같은 걸 샀을 때 그 안에 CD가 다 들어있었다고. 근데 이사 다니다 보니까는 CD가 다 없어졌네. 그러면 이제 만약에 드라이버를 분실했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제조 홈페이지에 가시면, 홈페이지 자료실에 가시면 있어요. 다 있다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 강의실에 있는 컴퓨터가 주연테크라 그랬잖아요. 이 주연테크에 가면은 요 모델이 JY 미러클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있어요. 제품 번호가 모델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요 제품 번호 모델을 주연테크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자료실에 있단 말이야. 그러면 다운로드 받으면 되는 거죠. 다운로드 받으면 되지. 그 다음에 저는 이제 앱손 프린터기를 쓰는데 그 앱손 프린터기를 이제 앱손 회사에 가서 홈페이지 들어가서 자료실 다운로드 받으면 돼요. 그 다음에 스캐너는 그 회사를 까먹었다 갑자기. 독일 제품이거든요. 독일 필름 아시죠? 우리 안 선생님 기억나실 텐데 인화지하고 필름 하면 우리가 후지, 그 다음에 그 코닥 말고 또 있었는데 예, 유럽에서 많이 쓰는 거 있어요. 그거 까먹었어요. 저희 아버지도 그 필름이나 인화지를 많이 썼는데 저희 집 스캐너가 독일 제품이에요. 그래갖고 이 회사가 지금은 있는데 그 스캐너 사업을 접은 지가 10몇 년이 됐어요. 그래갖고 홈페이지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이 드라이버를 어떻게 다운로드 받았냐면 몇 날 며칠을 인터넷으로 찾았어요. 그랬더니 어디 가면 이때 가보면 돈을 내래. 그래갖고 뭐 못하잖아. 그래갖고 또 이래 찾아보고 저래 찾아가지고 억지로 버전이 1.5, 2.0 두 개를 가지고 받아놨는데 2.0을 돌리면 인식이 안 되고 1.5를 돌리면 인식이 되고 이러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이게 XP에서는 인식이 되는데 7에서는 프로그램이 안 돌아요. 대부분 XP를 안 쓰고 7 쓰지 않습니까? 윈도우 8이나 7을 쓰는데 그 스캐너 때문에 천상 XP를 써야 되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고민을 한 거예요. 컴퓨터를 2대를 쓸 거냐? 그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상 운영 체제를 만들어 놓고 쓰자 한 거예요. 가상 운영 체제. 그래서 기본적인 거는 윈도우 7을 쓰고 가상 프로그램 하나 돌려서 거기에서 윈도우 XP 윈도우를 깔아가지고 윈도우 7로 접속을 해서 윈도우 XP를 불러내는 거예요. 그럼 거기 가서는 그 스캐너가 인식이 되니까. 그래서 저희 집 컴퓨터에는 윈도우 7을 키면 윈도우 8도 나오지, 윈도우 XP도 있지, 우분투도 있지, 그
그 다음에 리눅스 민트도 있지. 벌써 운영체제가 제가 5개를 쓰는 셈입니다. 5개. 예. 가상으로 돌리는 거. 우리도 수업할 시간에 할 거예요. 어차피 가상으로 돌리는 연습을 할 건데, 그렇게 해서 이 드라이버 때문에, 드라이버가 윈도우 XP에서만 인식이 되면은 7에서 못 쓰잖아요. 그런 경우가 가장 힘든 거예요. 중부센터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다른 공부하시는 분인데 노트북이 무슨 프로그램이 안 깔리는 거야. 인식이 안 되는 거야. 근데 이제 비스타예요. 이 사람이 비스타를 쓰시는데 윈도우 7을 깔아드리면 좋은데 제 마음대로 못 가는 이유가 윈도우 7로 딱 깔았더니만 드라이버가 인식이 안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거야. 그리고 삼성 노트북인데 삼성전자 서비스센터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다운로드 센터에 들어가서 보니까는 XP하고 비스타 드라이버만 있어요. 7 드라이버는 없어요. 그러면 7을 지원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분한테 부탁을 했어요. 서비스센터에 전화를 해서 내가 이 모델을 쓰는데 7로 가능하냐? 그러면 거기 서비스 기사들이 있으니까 안 됩니다. 비스타에서 끝납니다. 라고 알려줄 거 아니냐. 전화를 해보라 그랬더니 하시는 얘기가 윈도우 7이 정상적으로 잘 작동이 된대요. 자동 인식이 된대요. 자동 인식이. 그러니까 사운드 뭐 다 자동으로 인식이 된대요. 오케이. 그러면 노트북 가져오세요. 해가지고 노트북을 이제 윈도우 7로 작업을 해드렸어요. 이제 그런 경우는 가능한데, 예. 이제 프린터기 같은 경우도 예전에 제가 사용하던 프린터기는 이제 그것도 저걸 알았으면 좋았지. 그 가상 프로그램을 알았으면 좋았는데 스캐너는 자주 안 쓰죠. 상관이 없어요. 근데 프린터기는 자주 써야 되거든요. 자주 쓰는데 얘 프린터기가 또 오래된 모델이라 윈도우 7에서는 드라이버가 없어요. 그럼 가상으로 윈도우 XP를 깔아가지고 거기에서 드라이브 프린터를 연결을 하면 제가 인쇄하고 싶을 때마다 가상 윈도우를 또 돌려야 되잖아요. 문제가 커지는 거야. 그리고 윈도우 7에 있는 데이터가 윈도우 가상 윈도우로 넘어갈 때는 기기가 서로 다른 거로 인식하기 때문에 USB 메모리를 복사해서 옮겨와야 돼요. 그냥은 안 돼요. 자동으로 인식이 안 됩니다. 너무 불편한 거라. 그래서 XP로 한동안 쓰다가 그래 그러면 윈도우 7로 쓸 수 있는 프린터기를 새로 사자. 그렇게 이제 마음을 먹었던 이유가 뭐였냐면 프린터기를 너무 많이 썼더니요. 프린터에 있는 벨트들이 있어요. 이렇게 움직이는 벨트. 이게 이제 나간 거고요. 헤드. 잉크를 이제 분사시키는 헤드가 노즐이 2번씩 교체했어요. 2번씩 교체해갖고 더 이상은 교체하려면 비용이 많이 들을 것 같고 종이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종이가 들어가게 되면 롤러가 움직이는데 롤러가 마모가 됐어요. 하도 많이 인쇄를 해갖고 마모가 되니까 종이가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쑥 흘러 들어가는 거지. 막 10장씩도 흘러 들어가고 이렇게. 그래서 그냥 없애버리면서 이번 참에 그러면 프린터기를 새로 사자. 그런데 7도 지원한다니까 오케이. 그리고 나서 이제 윈도우 7로 바꾸고 저도 그러겠어. 드라이버 하나 때문에 운영체제를 쓰느냐 못 쓰느냐는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거는 제가 이제 처음에 제가 사용하던 컴퓨터는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은 윈도우 7로 바꿨더니 다 되는데 소리가 안 나. 소리가. 그래서 그 드라이버 윈도우 7 드라이버를 돌리면은요 윈도우가 멈춰요. 그러니까 껐다 켜주면 사운드가 짠짜라짠 하고 켜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딱 멈추는 거예요. 나가는 거야. 그럼 이제 사운드 드라이버를 제거하면은 윈도우가 정상적으로 작동되는데 소리가 안 나. 그럼 컴퓨터가 아니잖아 이거는. 그래서 또 윈도우 7로 못 갈았던 적도 있었고 굉장히 불편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 삼성이나 LG는 이 껍데기 붙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 뒤에 있는 제품 한번 보세요. 저 하얀 케이스라든지 검은 케이스 있지 않습니까? 저런 경우에는 문제가 뭐냐 이거지. 특히 우리 그 전선생님 거 그때 케이스 삼성 거였다 그랬죠? 바쁘셔 본인 얘기는 모르고. 그 케이스를 열어놓고 제가 컴퓨터를 항상 테스트를 해요. 이유가 뭐냐면 제조회사가 어디냐 하는 거지. 제조회사. 얘는 삼성이고 주연테크라고 알 수 있지만 조립 제품은 삼성인지 LG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케이스를 열어놓고 메인보드를 꼭 봐야 돼요. 그러면 거기에 어느 회사인지 딱 뜨거든. 제조회사가. 이 모델이 뭐고.
그래서 그 모델에 맞는 드라이버를 다운로드 받아야 되는 거지. 받아놓고 나서 어떤 걸 보고 받느냐? 요걸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보시면 이제 메인보드에 가보시면은 이걸 한번 볼게요, 제가요. 예. 지금 ASUS B85M의 G 아이보라라고 써 있어요. 제가 이제 아무 제품이나 이제 열어봤는데 여기 보면 뭐 USB 3.0 부스트라는 말도 나오고요. 그렇죠? 여기 ASUS라고도 떠 있고요. ASUS라고 써 있고 여기 보면 뭐 펜 익스퍼트 뭐 이런 것도 나와 있고 여기 SATA 6GBps라는 말도 써 있고요. 여기 GPU 부스트라는 말도 나오고 여기 이렇게 이런 말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디 갔을까? 모델 번호가 없다? 네트워크 아이 컨트롤 이거 빼고 USB 3.0 빼고 없네. ASUS라는 건 여기 나왔는데 이 모델 번호가 여기 인쇄가 안 돼 있네요. 어쩜 이럴까? 다른 거 한번 볼까요 그러면? 이건 게이밍 에디션이라고 써 있는데 자 메인보드를 보면은 여기 써 있네. 여기 이렇게 뭐라고 작은 글자 한번 보이죠? GA-H97의 게이밍 3 이렇게 써 있잖아요. 이게 모델 번호예요. 기가바이트. 그럼 기가바이트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그 자료실에 요 드라이버가 있을 거라고. 얘를 지금 이게 하스웰 리프레시 브로드웰 프로세스 지원한다고 써 있는데 이제 브로드웰이 5세대거든요. 하스웰이 4세대고 예. 3년간 무상보 해준다 그랬고 여기 기가바이트라고 써 있지 않습니까? 기가바이트 써 있으니까 기가바이트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요 모델을 찾아가지고 드라이버를 받아야 되죠. 본래 요거 사면 저 밑에 한번 볼게요. 자 보세요. 드라이버 주잖아요. 이렇게 드라이버 DVD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매뉴얼이 있고요. 조립 매뉴얼이 있어야 되겠죠. 케이블하고요. 그 다음에 스티커하고 백패널 패널 가이드하고 그 다음에 드라이버가 이렇게 다 주거든요. 이렇게. 근데 얘를 잃어버리면 낭패가 큰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TV 수신 카드를 사도 이 드라이버가 있어야 되고 뭐를 하드웨어를 사면 다 드라이버를 준단 말이에요. 그거는 항상 케이스에 담아갖고 박스에 담아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뭐 라면 박스라든지 A4 용지 박스라든지 그런 박스를 가지고 거기다가 예. 매뉴얼하고 요거하고 같이 차곡차곡 쌓아놨죠. 오늘 보니까 뭐 30년 전에 물건 산 매뉴얼도 있더라고요. 옛날 뭐 전기밥솥 매뉴얼 이것도 아직 집에 있더라고. 이제 버려야 되는데 습관이 됐어요. 저는 아예. 그래서 물건을 사면 물건은 애엄마가 챙기지만 매뉴얼은 제가 챙기는 거죠. 사용설명서 매뉴얼이라는 게 사용설명서지 않습니까? 뒤에 보면 이제 그 뭐 보증서 이런 거 붙어 있지 않습니까? 보증서는 굳이 신경 안 써도 되는 게 그 모델이 언제 나오는지는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예. 요즘 제품들이 매년 똑같은 제품 출시하는 건 아니거든요. 매해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물건을 샀으면 그건 몇 년도 제품이다라는 걸 알 수 있으니까 뭐 그건 상관없어요. 그리고 이것도 하셔야 돼요. 가장 좋은 거는 제품 등록 하시는 것도 있어요. 제품 등록 꼭 하셔야 되는 게 있어요. 여러분 그 의자 중에 그 브랜드 있는 의자 뭐죠? 듀오백인가? 듀오백도 여러분들 그 제품 등록하는 거 모르시죠? 제품 등록하는 게 있어요. 의자를 제조회사의 홈페이지에 회원가입을 해가지고 이 제품을 내가 샀습니다라고 등록하는 게 있어요. 왜냐면 의자 뒤편에 제품 시리얼 넘버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잘 모르다가 의자를 어떻게 좀 뭐가 이렇게 끼우러졌어요. 뭐가 끼우러져. 제가 무게가 좀 많이 나가니까 끼우러져 가지고 이렇게 끼우뚱하더라고요. 그래서 손을 보려고 하는데 뒷면에 이렇게 그 제조회사 이렇게 스티커가 붙어 있는데 제품 등록하세요 라고 써 있더라고. 그래서 제품을 등록을 했어요. 제품 등록을 해놓고 세월이 좀 지났어요. 근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페이스북에 그 듀오백이 처음 오픈을 한 거예요. 페이스북 오픈을 한 거예요.
이벤트를 열었어요. 이벤트를 했는데 어떤 이벤트를 했냐? 뭐 신제품을 사면은 무슨 서비스도 해주고 무슨 선물도 주고 뭐 주고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제가 밑에다 뭐라고 썼냐? 그런 것보다도 있는 제품이나 잘 만드시오 그랬어요. 그 쪽지가 왔어요. 무슨 일이실래 이렇게 역정을 내십니까? 뭐 디오백 그렇게 명성이 있다고 하고 샀더니 앉았더니 푹 주저앉고 휘어지고 파이프가 중심축이 휘어지고 그러냐고. 댁이 어디시냐고. 바로 서비스팀 보내겠습니다 하고 했어요. 바퀴도 잘 안 굴러가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근데 혹시 제품 등록을 하셨습니까? 그러더라고요. 제품 등록 했죠? 그랬지. 기억이 나니까 예전에 했던 거. 그랬더니 제품 번호를 불러달래요. 그 제품 번호, 모델 번호를. 모델 번호를 했더니 이 제품은 나온 지가 꽤 됐는데요. 그러더라고. 사실 구매한 지가 한 7, 8년은 지났는데 그 제품을 늦게 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등록된 게 보니까는 한 1년 6개월 전에 등록이 된 거예요. 제가 제품 번호 등록을 한 거야. 그러니까 서비스 기간이 이제 얼마 남은 거죠. 이렇게 무상 서비스 기간이 있던 게. 근데 무상 서비스 기간은 남아있네요. 교환해 드릴게요. 그랬더니 새 제품을 갖고 온 거야. 근데 이제 이 디오백이 좋은 게 뭐냐면요. 바퀴 있잖아요. 바퀴. 이게 튼튼해요. 그래서 제가 집에서 쓰던 의자가 또 하나 있어요. 이제 하나 더 샀는데 걔는 바퀴가 나간 거야. 그랬더니 그 바퀴를 빼더니 기존에 있는 바퀴랑 교체를 해주더라고. 그러니까 이건 가져가 봤자 폐기 처분할 거니까는 뭐 우리는 새 거로 교체만 해주면 되고 의자만 들고 가면 된다고 있는 거 쓰라 그랬대요. 그리고 그 페이스북에서 저하고 이렇게 대화를 나눈 사람이 레벨이 높은 사람이었나 봐요. 우리 그 책임자 되시는 분이 꼭 칭찬을 받고 와야 된다라고 했대. 서비스 잘 해줬다고 칭찬을 받고 해야지 안 그러면 우리 잘린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그러냐고 또 이제 페이스북에다 또 글을 썼죠. 이번에 뭐 이렇게 이런 이벤트는 아니었는데 뭐 제품이 고장난 거를 무상 서비스를 해줘갖고 잘 쓰고 있다고. 그러니까 이제 자기네도 제품 홍보가 돼버렸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의자를 새로 교체하고 거기 있는 제품을 또 기존에 쓰던 거랑 또 이렇게 리폼을 해가지고 제가 지금 잘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의자도 제품 등록하면 그런 일이 생기고요. 선풍기, 냉장고 다 가스레인지고 다 제품 등록 꼭 하셔야 돼요. 그래 내 거다라는 게 나오는 거죠. 내 거다라는 게. 예. 특히 이거 얘 있잖아. 핸드폰은 여러분 SK텔레콤 통신사를 쓰거나 유플러스 통신사를 쓰지만 제조회사는 삼성전자잖아요. 삼성전자에 등록을 하세요. 그럼 서비스가 많아요. 서비스가 있단 말이야. 뭔가 플러스 되는 서비스가 많아요. 근데 우리는 제조회사의 홈페이지에 가입을 하질 않고 그냥 통신사만 쓰거든. 그거는 조금은 바꾸셔야 된다. 이게 습관을. 저는 항상 뭐든지 김치 냉장고 사갖고 오면 물건은 애엄마가 쓰지만 설명서하고 그 다음에 제품 등록하는 건 제 몫이고 이렇게 항상 그런 것도 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서 괜히 이렇게 피치기에 떠들었습니다. 다른 거는 뭐 드라이버는 업데이트가 뭐 자동으로 해주는 경우도 있고요. 뭐 내가 필요하면 업데이트 하면 되는데 특히 스마트폰도 자동으로 업데이트를 많이 해주죠. 스마트폰도 많이 업데이트를 해주고 최근에 업데이트가 돼서 안드로이드 4.4.4까지 올라갔어요. 아직 롤리팝 5.0으로 업그레이드는 안 됐습니다. 이 우리 갤럭시 스마트폰이 5.0이 최고예요. 5.0이 최고인데 5.0까지는 안 갔고 4.4.4까지만 갔어요. 자, 266쪽 한번 보세요. 다 설명드리지 않고 간단한 얘기만 할게요. 노트북 하면 대표적인 게 에이서, 뭐 아수스라고도 얘기하고 에이수스라고도 얘기합니다. 예. 그 다음에 델은 많이 들어보셨죠? 델은 매장에 있어요. 델은 통신 판매로 유명한 회사입니다. 통신 판매. 그래서 우리나라의 관공서라든지 이런 은행이라든지 이런 데는요 거의 90%가 다 델이에요. 제일 싸요. 삼성은 명성이 있는 대신에 가격이 비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달 품목으로는 인기가 없어요. 주연테크가 그나마 저렴하게 나와서 쓰는데 주연테크 델을 쓰고 싶지. 델. 특히 여러분들 그 미국 드라마 있죠?
미국 드라마 보세요. 영화 같은 거 보시면 뭐 회사들, 뭐 경찰서 장면들 보이잖아요. 거기서 쓰는 제품은 다 100% 대리예요. 다 대리입니다. 근데 대리 PC만 사업하는 게 아닙니다. 서버도 생산하고요. 굉장히 기업이 큰 기업입니다. 그 대리 이제 휘청휘청 해가지고 중국으로 넘어가네 안 넘어가네 그런 얘기도 나왔던 것 같은데 일단 뭐 그건 우리가 중요한 건 아니고 뭐 HP라든지 레노버는 중국 거죠. 레노버. 예. 그 다음에 삼성, 소니, 도시바 이런 유명한 제품들 이런 데 가면은 삼성전자 서비스센터 이런 데 있어요. 서포트 다운로드 여기가 이제 삼성전자 서비스센터 다운로드 센터 같은데 아니면 뭐 이 주소를 다 입력하지 말고 에이서 서비스센터 이렇게 검색해 보시면 나오겠지. 그 다음에 이제 네트워크 카드는 리얼텍 우리나라에선 리얼텍이 가장 많이 들어갈 겁니다. 리얼텍. 그 다음에 인텔 뭐 넷기어 이거 말고도 더 많은데요. 3M 3콤도 있어요. 3콤이라는 3COM 3콤이라는 회사도 있는데 이거는 이제 개인용보다는 이제 그 중대형 장비들 돌아가는 서버용에서 돌아가는 이제 네트워크 장비들을 쓰는데 네트워크 랜카드라고 하죠. 우리 랜카드 어떤 건지 아시죠? 인터넷상 꽂는 자리. 그게 요즘 국내산은 아니고 대만산이겠지만 여기서 한번 볼까요? 랜카드가 우리 강의실에 있는 건 기가예요. 기가비트니까 그나마 빠른데 오래된 모델들은 100메가밖에 지원을 안 하거든요. 요즘 그 KT에서 기가 차 해가지고 기가랜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집 컴퓨터도 기가가 지원이 돼야 인터넷 지원이 돼야 인터넷 쓰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는 랜카드를 네트워크라고 하죠. 어디 갔어? 왜 못 찾을까? 네트워크 여기 있네. 네트워크. 그 랜카드를 사는 거에 딱 특별히 여기 랜카드 파네. 여기 기가비트 유선 랜카드 8,500원이죠. 이거는 EFM이고 인텔 41,000원이에요. 이런 것들 보시면 이지넷 8,000원이죠. 이게 처음에 비쌌을 때는요 한 2만원 했었어요. 지금 한 만원, 9,000원, 8,000원인데 3콤은요 시뻘겋게 녹슨 것도 5만원 했었어요. 용산 전자상가 중고 매장에서도 시뻘겋게 녹이 쓸어 있었어. 근데도 5만원이야. 이런 제품들은 새 거가 2만원 할 때. 그럼 얼마나 성능이 있는지는 아시겠죠. 그렇죠. 브랜드 가치가 그만큼 있고 성능이 좋은 거예요. 근데 이제 저 같으면 안 쓰지. 뭐 누가 녹슨 거를 쓰겠어? 비싸기만 하지. 그런데 개인용은 그런 걸 쓸 필요가 없는 거지만 서버들은 우리 이런 개인용 이런 거 개인용이거든요. 이거 쓰면 못 돌아가요. 이런 거 8,000원짜리 서버에다 꽂아놓으면 터져버립니다. 이거 네트워크 연결을 못해요. 힘이 부하가 딸려가지고 힘이 약한 거지. 이건 1대1로 쓰는 거지. 1대1로. 근데 만약에 이제 이런 걸 하나 사셔가지고 이런 걸 사셔가지고 컴퓨터를 뜯어가지고 비어있는 슬롯에다가 얘를 꽂아주면 되는 거예요. 얘를 꽂아주는 겁니다. PCI 슬롯이니까 우리 강의실은 작잖아요. 그럼 요거로 꽂아주면 돼. 이걸 LP 브라켓이라 그래. 이거는 이제 큰 거. 이거는 이제 라사를 풀러서 여기 라사 2개 있지 않습니까? 라사를 풀러가지고 긴 거를 빼내고 짧은 거를 꽂아주면 슬림 컴퓨터에 꽂게끔 돼 있는 겁니다. 그럼 이제 얘를 메인보드에다 꽂으면 되죠. 메인보드 꽂고 나서 이제 우리가 CMOS에 들어가면 메인보드 자체에 있는 사운드를 네트워크를 멈춰야지. 그 얘를 연결하는 거죠. 그림을 그려서 보여드릴게요. 우리가 사운드든 그래픽이든 네트워크든 간에 메인보드 안에 들어있는 거니까 드라이버가 인식이 안 되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고요. 아까 뭐 3컴 얘기도 잠깐 얘기했는데 그러니까는 우리가 물건을 구매했을 때 처음에 받았던 드라이버들은 버리면 안 되는데 분실이 되는 경우에는 이제 천상 설명서가 있으면 설명서에 매뉴얼에 보면은 어느 홈페이지 주소가 있으니까 그걸로 찾아가세요 라고 돼 있으면 되는데 설명서가 없이 기계만 달랑이 있어. 또 누가 쓰던 걸 줬어. 그러면 기계만 받았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뚜껑을 열어서 청소도 한번 하는 김에 제조 모델을 꼭 보셔야 된다는 얘기지. 제조 모델에 들어가서
그 제조 홈페이지 제작사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꼭 드라이버를 미리 다운로드 받아 놓으셔야 되는 거예요. 항상 그런 습관을 가지셔야 돼. 그래 컴퓨터 관리가 되는 거죠. 컴퓨터 관리라고 하는 게 자체 관리하는 것도 있지만 그런 전반적인 것도 관리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직업으로 해서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애들 컴퓨터나 제 컴퓨터나 또 애들이 사용하는 뭐 이런 것들이 바뀔 때마다 기기에 맞는 드라이버들을 미리 다운로드 받아 해갖고 드라이버 폴더를 따로 만들어 놨어요. 제 컴퓨터에는. 그래서 뭐 우리 큰애 컴퓨터가 바뀌었다, 뭐 기기가 바뀌었다, 우리 작은 애게 바뀌었다, 제게 바뀌었다, 그러면 그 드라이버를 미리 CD도 갖고 있지만 하드디스크 안에도 다 보관해 두는 거예요. 뭐 상황에 여의치 않으면 그거로 이제 다 해결을 다시 봐야 되니까. 그런데 이제 그 그래픽 카드는 우리가 이제 물건을 구매했을 때 그래픽 카드가, 자, 메인보드 안에는 다시 한번 볼게요. 메인보드 안에는 어떤 기능이 있는가를 좀 먼저 보세요.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이게 메인보드 백패널이에요. 백패널 그림을 다시 한번 크게 찾아보면 이렇게 돼 있네요. 여기 백패널입니다. 자, 먼저 하나씩 볼까요? 왼쪽에 있는 건 뭐죠? 동그란 키보드 마우스 꽂는 거예요. 이게 좋아요. USB보다 이게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 키보드 마우스 쓰실 때는요, 요 포트가 있으면 얘를 쓰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마우스는 대부분 요즘 다 USB를 쓰고요. 저는 아직 키보드는 PS2를 쓰거든요. 얘를 쓰는데 마우스는 찾기가 어려워요. 새로 나온 모델들은 다 USB 방식 USB 마우스가 나오는 바람에 PS2 마우스가 없어요. 근데 키보드는 아직 나와요. 특히 기계식 키보드는 USB도 있지만은 PS2가 아직 많아요. 기계식은 비싸서 그렇지. 자, 그 다음 이쪽에 보세요. 아날로그죠? 보통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거. 여기 디지털 모니터예요. 디지털 모니터. 근데 여기 HDMI라고 되어 있네. HDMI. 세 가지가 있어요. 인터넷 그래픽 포트가 세 군데가 있습니다. 그러면 얘는 그래픽 카드를 별도로 꽂지 않아도 되겠죠. 여기 그래픽 카드 7번 단에 꽂는 건데 굳이 꽂지 않아도 그래픽 세 가지가 지원이 되니까 그 중에 두 가지는 돈단 말이에요. 최소 두 가지. 요즘 나오는 거는 세 가지 다 지원이 되는데, 그럼 HDMI는 어디다 꽂으면 돼요? 디지털 TV에다 꽂으면 되지. 뒤에 꽂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DVI 포트는 디지털인데 우리 강의실 컴퓨터에 지금 뒷면도 뒤 돌아서 보시면 뒷사람 모니터를 보세요. 뒷사람 모니터 보시면 하얀색 뭉치가 꽂혀 있잖아요. 하얀색 뭉치, 그게 디지털이거든요. 그 디지털을 옆에를 보세요. 고개를 숙여서 한번 보세요. 뒤에를 보시면은 파란색 단자 있을 거예요. 찾으셨어요? 하얀색 단자가 지금 여기서 이 화면에 보이는 DVI 포트고, 우리 지금 제 화면에는 D섭이라고 되는 부분이 검게 보이는데 실제로는 하얗게 파란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디지털 TV를 사시면 디지털 TV에는 이 D섭이라고 하는 단자가 있어요. 검은색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HDMI 포트는 2개, 3개, 4개 정도 있어요. 보통 있습니다. 그러면 얘는 별도의 그래픽 카드를 꽂지 않고도 사용을 하는데, 단점이 뭐냐면 메모리를 여기다 연결하잖아요. 메모리. 그 메모리의 일부를 이 그래픽이 가져가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별도의 그래픽 카드를 사면 그래픽 카드의 메모리가 1기가, 2기가 이렇게 지원해서 쓰는데, 그래픽 카드를 별도로 꽂지 않고 자체 그래픽을 쓰는 거잖아요. 메인보드 상에 있는 거. 그럼 얘도 그 메모리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 메모리는 어디 있는 거냐? 주기억 장치 메모리를 꽂으면 그 중에 일부를 꺼내 쓰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는 공유 메모리 방식이라 그래요. 쉐어 메모리. 예. HDMI는 노트북이 와이드로 되어 있는 거 있죠. 그거는 HDMI 단자가 있어요. 제가 쓰는 노트북은 와이드는 와이드인데 구형 와이드예요. 그래서 HDMI는 없고 요 뒷선만 있어요. 뒷선만 있고, 그러면 이제 디지털 TV를 꽂으면 되지. 디지털 TV를 꽂으면 여기다 꽂으면 되고, 또
강선생님은 여기 노트북에 HDMI 포트 있죠? 그러면 그거를 이제 디지털 TV에다 꽂으면 더 선명하죠. 더 선명하고. 대신에 HDMI는 디지털 방식인데 오디오 비디오가 같이 나가요. 일반적으로. 여러분 그 셋톱박스 아시죠? 셋톱박스. 케이블 TV 보시는 셋톱박스. 그 셋톱박스가 대부분이 HDMI로 연결을 하거든요. 그러면 TV하고 셋톱박스하고 HDMI 포트 케이블을 하나만 꽂으면 비디오 오디오가 다 송출이 돼요. 화려하게. 근데 PC는 HDMI 포트에다가 꽂으면 비디오만 가요. 오디오는 안 가요. 오디오는 별도로 보내야 됩니다. 사운드 포트에서 따로 뽑아서 내야 돼요. 예. 요게 좀 달라요. 일반 우리 영상 기기들이나 그 뭐 블루레이 디스크 장치라든지 셋톱박스 같은 경우는 과거에는 이제 그 컴포넌트라 그래서 빨간색, 노란색, 뭐 녹색 이런 거로 꽂았잖아요. 그런 거 안 하고 HDMI 포트 하나만 연결하는데 오디오 비디오가 다 갑니다. 그런데 이제 PC는 영상만 가요. 비디오만. 오디오는 따로 빼줘야 돼요. 녹색에서 디지털 TV로 빼줘야 돼요. 따로. 그러기 위해서는 또 HDMI 포트가 1, 2, 3, 4가 있으면 반드시 1번에만 꽂아야 돼요. TV는. 컴퓨터는 HDMI 포트를 꼭 1번에다 꽂아야 돼요. 써 있어요. TV 뒷면에 보면은 선 꽂는 데가 여러 군데가 있는데 HDMI 1번 괄호 열고 PC 이렇게 돼 있어요. 거기는 오디오가 안 가요. 비디오만 가는 포트니까 셋톱박스 거기다 꽂아버리면 영상만 나오지 소리는 안 들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걔는 비워두는 거예요. PC용으로만 쓰는 자리입니다. 1번은 HDMI 1번은. 그 다음에 이제 셋톱박스는 2번에다 꽂으면 되겠죠. 네, 그렇게 해서 쓰는 거고. 그 다음에 1번에다가 본체 PC를 연결하고 요 케이블 여기다가 우리 오디오 케이블 있잖아요. 오디오 케이블. 이런 오디오 케이블 있지 않습니까? 이런 오디오 케이블이 암수로 되어 있는 거 말고 둘 다 수동으로 되는 거 있어요. 삐죽 나온 거 둘 다. 걔를 여기 PC에다 꽂고 반대편 케이블을 TV에다 꽂으면 오디오는 여기서 나가고 비디오는 HDMI에서 나가고. 컴퓨터의 HDMI 포트는 음성은 안 나가는 건지. HDMI 단자가 있는 그 본체가 있고요. 저게 있다는 말은 신형이란 뜻입니다. 메인보드에 HDMI 포트가 있는 메인보드는 신형이래. 신형. 우리 강의실은 당연히 없어요. 왜? 구형이라서 없는 것도 있지만 저게 하나 꽂힐 때마다 단가가 올라가잖아요. 우리 강의실은 개인이 쓰는 품목이 아니잖아요. 조달 품목이잖아요. 조달청에서 가져오는 거기 때문에 가격이 낮아야 되거든요. 제조업체에서 단가를 낮추기는데 일반 이 공공기관, 강의실이라든지 학교라든지 이런 데서는 HDMI 포트를 연결해서 모니터 연결을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빼놓지 이런 거를.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바로 연결 1번에다 꽂으면 음성하고 다 나오는 거예요? 제가 그거를 그림으로 잠깐 보여드릴게요. 제가 여기에 있나 보자. 어디다 팔아먹고 왔지? 일단 뭐 한번 제가 다시 들어가서 볼까요? 삼성전자 다운로드 센터 여기 있네요. 그렇죠? 예, 여기 들어가서 한번 검색을 해볼게요. 제가 저번에도 잠깐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좀 보시면 돼요. TV 제가 TV를 한번 좀 볼게요. 스마트 TV, LED, LCD TV 뭐 아무런 TV라도 좀 보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은 46인치 LCD TV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다운로드 매뉴얼이 여기 있네요. 그렇죠? 우리말 매뉴얼로 된 걸 한번 열어볼게요. TV를 사시면 TV 설명서가 있어요. 그것도 한 100, 한 20, 30회씩 되더라고요. 두툼해요. 두툼한데
발음을 저장을 해서 다운로드에다가 놓고 요거네요. 요거 이게 이제 그 TV 설명서 같은데 이거는 일반적인 이제 TV를 사용하는 방법론에 관한 설명을 하는 것 같고요. 어디 있을까? 없으면 안 되는데. 어디 있을 텐데. 에이씨. 설명서가 이따구로 만들었다냐? 잠깐만, 여기 볼까? USB 장치 연결하기, 네트워크. 에이, 없네. 이거 제품은 좋은 제품 같은데요? 이걸 뭐라고 해야 되나? 스마트 TV라고 해야 되나? 그거 같은데? 예, 다른 걸 제품 한번 열어볼게요. TV에서 여기 이제 뭐 LCD TV가 예전 거라서 요걸 한번 볼까요? 그러면 다른 걸 제품 볼까? 유저 매뉴얼 이걸 한번 좀 볼게요. 얘도 똑같은 설명을 해놓는 것 같은데. 에이, 텔레비전이라고 그지같이 설명을 해놨네. 이거 좋은 텔레비전 같은데. 텔레비전 분실할 거를 대비해서 이런 얘기만 나오는데 오늘 텔레비전 잘못 골라보네. 잠깐만요. 제가 지금 다른 자료를 제가 안 들고 와가지고 있을만도 한데. 이건 없나? 뭐를 찾으면 없다 그러고. 잠깐만요. 유저 매뉴얼 이건데. 네. 퀵 가이드는 뭔가 뭐 이것도 눌러볼까요? 두 개를 물어봐야지 뭐. 하나 둘 셋. 이건 닫고. 이게 어디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아, 여기 보인다. 여기 보이네요. 여기 뒤에 보이죠? 그렇죠. 이렇게 보이죠? 자, 여기가 아날로그 단자고요. 여기다 뭐를 꽂는 거냐면 여기 요거 이 케이블을 여기다가 케이블을 얘에다 연결하면 돼요. 여기다가. 그리고 오디오 있죠? 오디오를 여기다 연결하는 거예요. 요렇게 보시면 뭐 PC 이렇게 연결하는 것도 있지만 PC는 바로 그냥 요 케이블 여기 오디오 단자 스피커 꽂는 선을 빼가지고 여기다 연결하면 돼요. 그러면 리모컨으로 PC 입력이라고 하는 데다 놓으면 노트북에 있는 게 영상이 송출되는 거고요. HDMI 단자를 갖고 계시니까는 여기다 꽂으시면 돼요. 노트 여기다가 여기 HDMI에다가 얘를 연결하면 돼요.
이때 오디오는 똑같이 여기다가 연결해서 어디로? 여기로 연결하면 됩니다. 꼭 만약에 HDMI 2번, 3번, 4번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2번은 셋톱박스를 꽂고요. 그래서 셋톱박스 기사가 와가지고 절대로 여기다 안 꽂아요. 오디오가 안 나오는 걸 뻔히 아는데 기사가. 얘는 PC용이에요. PC용. 여기다가 2번에다 꽂아주죠. 그 다음에 게임기 사셨다든지 하면 여기다가 꽂으면 되고, 홈시어터 연결하면 이쪽에 연결하면 되겠죠. USB는 따로 연결하면 되니까. 이렇게 항상 이렇게 연결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자리가 뭐가요? PC랑 연결하는 거죠. 얘랑 PC가 연결하는 거죠. 항상 여러분들이 물건을 사시면 이거는 뭐예요? 이건 옛날 그 뭐야 VTR 같은 거, 오디오 같은 거 꽂는 거지. 이런 거 안 쓰시잖아. 근데 이제 오래된 게임기는 이거를 쓰거든요. 오래된 게임기 같은 거. 오디오 같은 거, 옛날 오디오 같은 거 있죠? 이제 그런 걸 꽂는 거고, 여기 돼 있네. PC랑 연결하는 거 보세요. 여기 PC. 자, HDMI는 어떻게 연결하라고요? HDMI는 꼭 여기다 연결하고, DVI는 어떻게 연결하래요? DVI는 HDMI 커넥터가 있어요. 이거 젠더가 있습니다. 여기다 연결하면 되고요. 아날로그는 여기다 연결하고요. 오디오는 디지털이든 아날로그는 다 오디오는 여기 한 군데만 연결하는 거예요. 제가 그림 그려드린 거랑 똑같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거랑 똑같은 거죠. 이렇게 얘랑 비교해 보시면 딱 맞아요. 여기 PC 우리 집에는 HDMI가 없어. 아날로그는 있어. 대부분 아날로그는 다 있어요. 그럼 얘를 여기다 꽂으면 돼요. 여기다 PC 여기다. 오디오는 여기 출력하는 스피커선 뽑아가지고 여기다 연결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럼 리모컨으로 띡띡띡 외부 입력 버튼 눌러서 PC가 뜨면 되는 거죠. 그럼 이제 노트북을 딱 켜놓고 컴퓨터를 TV를 키면 TV 리모컨으로 외부 입력 맞춰 놓으시면 노트북에 있는 화면이 뜨는 거죠. 항상 이렇게.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TV가 기본적으로 1920까지 지원이 돼요. 1920까지. 그러면 이 강의실 컴퓨터는 모니터는 1920을 지원하지 못합니다. 이 모니터는요 1280이에요 19인치 17인치는 무조건 1280이 끝이에요. 근데 이 TV가 모니터가 된 거잖아요. 걔는 1920까지 간다 이거지. 걔는 1920까지 간다. 그런데 지금 우리 강의실 컴퓨터에는 그래픽 카드가 별도로 부착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1920을 지원을 한다고 해서 연결을 해보면 화면이 깨집니다. 1920은 지원을 하는데 화면이 잘 안 나와요. 그래서 그래픽 카드를 별도로 사서 꽂으면 1920이 잘 나오고요. 예. 여러분 1920 쓰시면은요 글자가 깨알처럼 나와요. 아무리 40인치라도 불편하세요 사실은. 그럼 뭐 인터넷을 연결하면 인터넷이 한 1000 정도 되거든요. 1000? 인터넷 화면이 1000 너비가 1920이니까 왼쪽에 네이버 오른쪽에 다음 두 개 영상 딱 틀어놓고 볼 수 있죠. 그렇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요렇게 항상. 그래서 요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꼭 보셔야 돼요. 이런 걸 보셔야만이 다 연결이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하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뭐 드라이버 업데이트 하는 거 그런 것도 뭐 특별히 어려운 거는 아닌데 자 273페이지 한번 볼게요. 잠깐 쉬는 시간 한번 좀 더 가질게요. 제가 지금 컨디션이 안 좋은지 쉬고 싶다 그러네요. 제 몸이. 잠깐 쉬었다가 이제 네트워킹 연결하는 거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팝업에 관한 얘기를 잠깐 말씀드리는데요. 팝업이라고 하는 이 팝업을 차단할 거냐 허용할 거냐 문제인데 과거에는 허용을 했지만 지금은 무조건 차단을 한다. 그 이유는 뭐다? 악성 코드 때문에 그렇다. 악성 코드 때문에. 그래서 사용자가 허용을 하면은 이제 팝업이 열리는 것이고 허용을 하지 않으면 뭐 안 열리는 거겠죠. 그렇죠? 예, 이렇게.
그런데 이제 그 툴바 중에 구글 툴바라고 있어요. 구글 툴바. 구글이지 구글. 예, 구글 툴바를 설치하면 기본적으로 모든 팝업을 차단합니다. 모든 팝업을 다 차단해요. 무조건. 왜? 팝업이 떠서 좋은 게 하나도 없거든. 팝업이 뜨는다는 거는 생각해 보세요. 아까 우리 중부여성발전센터 같은 경우도 이 안에 들어오면 팝업이 하나 떴지 않습니까? 이렇게 떴잖아요. 이걸 굳이 여기다 보내주지 말고 여기다 팝업 창이 있잖아요. 팝업존이라고 있으면 여기다 보여주면 될 거 아니냐 하는 거지. 왜 네가 뭔데 이걸 강제로 열어주냐 이거야. 네가 뭔데 이걸 강제로 열어주냐 이거야. 공공기관이니까 믿고 그냥 오케이 한 것뿐이지. 그런데 쇼핑몰이라든지 이런 데 들어가면 광고가 너무 많이 열리거든요. 그리고 그런 양성적인 거는 상관이 없는데 음성적인 사이트에 들어가면 팝업을 잘못 열었다가 하는 신세 망치는 거예요. 한마디로 큰일 나는 거죠. 그런 문제가 가장 큰 거예요. 가장 큰 문제가 바로 그런 거예요. 팝업을 차단을 하자 하는 거지. 지금 불러 뜨는 거 차단할 때 어떻게 하죠? 잠깐만요. 근데 팝업을 차단한다 그랬는데 이 팝업을 조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조절할 때는 인터넷 익스플로러에 가서 도구에 가서 팝업 메뉴에 들어가서 하시면 돼요. 자, 팝업 메뉴 어떻게 들어가는지 한번 해볼게요. 인터넷 익스플로러 상에서 여기 보시면 메뉴가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메뉴가 있어야 되는데 메뉴가 없을 수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메뉴가 안 나와요. 자, 메뉴가 안 나온다고요? 그럼 메뉴를 여는 방법은 쉬워요. Alt키를 눌렀다 띄면 메뉴가 열려요. Alt키 ALT키 있죠? 얘를 눌렀다 띄면 메뉴가 열려요. 특히 여기 우리 인터넷 익스플로러 말고 탐색기 있지 않습니까? 탐색기에도 메뉴가 이렇게 보이기도 하지만 이 메뉴가 안 보일 수도 있거든요. 그럼 Alt키 눌렀다 띄면 메뉴가 보여요. 얘 지금 뭐가 메뉴가 보여서 본래는 안 보이는데 얘가 보이네. 인터넷도 메뉴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Alt키 눌렀다 띄면 이렇게 파일 편집 보기 즐겨찾기 도구라고 떠요. 그 도구에 가서 팝업 차단을 가는 거예요. 팝업 차단에 가서 설정을 하는 거죠. 설정. 그럼 보세요. 제가 여기다가 뭐를 허용했냐면 많이도 허용했네. 11번가 다 허용하라고 되어 있어요. A 제거. 그 다음에 육군 본부 다, 그 다음에 학교 여성발전센터 다 제거할래요. 자, 허용한 거 다 제거했어요. 제가요. 그러면 이제 우리 중부 여성발전센터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여기 뜨잖아. 팝업을 차단했습니다. 한 번만 허용할까요? 아니면 계속 허용할까요? 묻네요. 그렇죠? 여기는 차단 설정 키가 못 들어가는데. 자, Alt키 눌렀다 띄면 도구라고 있죠? 도구에 가시면 팝업 차단이라고 있죠? 근데 아니 팝업 차단 설정 부분에서 이게 이동적으로 안 되는. 그래요? 하나요? 자, 도구에 가서 팝업 차단을 끄기 누르면 끄기 이렇게 됐다. 이렇게 나온 거죠? 지금 이렇게. 그럼 지금 팝업이 꺼 있는 상태니까는 어떤 일이 있어도 팝업이 작동이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켜기를 눌러야지. 팝업 차단 켜기. 그 다음에는 이제 메뉴판에 들어가 보시면 이제 팝업에 관한 얘기가 어쩌고 저쩌고 나올 거란 말이에요. 이제 켜기가 작동되죠. 여기 설정하는 부분 나오죠. 그렇죠. 저처럼 이렇게 화살표가 안 나오고 아까 안 선생님은 4번 화살표로 나와 있는데 클릭하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팝업이 한 번이라도 이렇게 오픈이 되면 지금 중부여성발전센터 같은 경우에는 팝업을 항상 허용하겠다라고 제가 체크했어요. 그럼 이게 팝업이 떴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메뉴가 달라지죠. 여기 이런 게 달라졌단 말이에요. 이렇게 한 번도 안 했기 때문에 무슨 메뉴가 없는 거고 설정을 하면 그 다음에는 메뉴가 뜨고 이런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학교 다니시는 학교 있지 않습니까?
학교라든지 또는 이런 공공기관에는 팝업이 필요하면 항상 허용해 주겠다고 하시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허용하지 마시고. 그런데 이런 건 있어요. 금융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뭐 작업을 하면 새로운 무슨 업데이트를 하라라고 팝업이 떠야 돼요. 그 다음에 금융은 뭐 결제를 하려고 그러면 무슨 프로그램이 떠야 되고, 그게 팝업 창으로 뜨지 않습니까? 신용카드 결제라든지. 근데 그걸 허용하지 않으면 팝업 창이 안 열렸기 때문에 결제를 못 하는 거예요. 죽었다 깨어나도. 그 팝업을 풀어야겠구나. 그 팝업창이 안 뜨더라. 그래 그걸 못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창으로 별도로 이렇게 탭으로 열리던 창이 열리면 되는데, 팝업은 별도의 창이 아니라 조그만 거를 별도로 뜨는 거잖아요. 이렇게 손바닥만한 게 툭 튀어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신용카드 결제를 한다든지 또는 실명 거래를 실명 이제 확인한다든지 할 때 핸드폰 번호 입력하고 본인 확인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 팝업 창으로 뜨거든요. 이제 그런 거를 허용을 어떻게 할 거냐 말 거냐 하는 건데, 아까 제가 여기도 메모한 대로 여기 여기 구글 툴바를 설치해 놓으면 모든 팝업이 다 차단이 돼요. 아무것도 못 해요. 또 구글 툴바를 깔아 놓으면. 그러니까 툴바에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네이버 툴바라든지 알툴바라든지 구글 툴바 보통 많이 쓰는데, 다음은 툴바를 제가 못 본 것 같고요. 구글 툴바는 저는 설치를 해놨는데 해제해놨어요. 알툴바는 필요하면 알툴바를 꺼냈어요. 알툴바를 이렇게 꺼내는 쓰는데, 네이버 툴바는 설치는 해놨어요. 그리고 가려놨지. 알툴바를 안 쓸 때는 가려놓지 않습니까? 이렇게 가려놓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알툴바, 네이버 툴바, 구글 툴바 3개는 설치해놓고 현재는 알툴바만 제가 쓰고 있어요. 그러면 네이버 툴바는 구글 툴바는 안 쓰는데 뭐하러 설치했느냐? 설치를 안 하면요, 네이버 들어갔다 나올 때마다 뭐 설치하라, 툴바를 설치하겠냐 물어요. 그게 꼴보기 싫어서 설치를 해놓고 안 쓰는 거죠. 안 쓰면요, 또 안 쓴다고 열어드릴까요? 또 왜요? 그러면 필요 없다, 안 열어도 된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안 물어봐요. 예. 왜냐면 그네들은 뭐라도 계속 뭐가 열려야 자기네들께 활성화가 돼야 뭐라도 건들면서 뭐가 서비스가 이루어지는데, 사용자 저는 철두철미하게 안 쓰니까 툴바는 이제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 자, 273페이지 한번 보세요. 좀 중요한 거를 어차피 오늘 다 못하는 건 제가 알고 계획은 잡고 왔는데, 네트워크예요. 네트워크. PC, 휴대폰, 노트북. 자, PC는 안방에 있어요. 노트북은 거실에 있어요. 휴대폰은 뭐 이쪽 저쪽 들락날락거려요. 집에 있는 게 아니라 밖에도 돌아다녀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데이터를 공유하겠느냐 하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공유하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이 책 아직 안 읽어보셨을 거 아니에요. 자, PC랑 뭐 노트북 또 스마트 기기 있잖아요. 스마트 기기. TV는 어떻게? TV. 집에 TV 있잖아요. TV는 어떻게 연결할 거냐고. 근데 TV는 단지 여기서 스마트 TV 해야 돼요. 일반 TV는 안 되고요. 일반 TV는 안 되고. 일반 TV는 왜 안 되냐면 인터넷이 안 되잖아요. 일반 TV는. 스마트 TV는 인터넷, 와이파이가 연결이 되거든요. 그럼 얘들을 다 연결하는 방법이 있어요. 자, 제가 그림을 아주 잘 그리니까 그림으로 보여드릴 거예요. 자, 여기 PC가 있습니다. 여기 TV가 있어요. 거실에 TV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쪽에 노트북이 있어요. 노트북이 하나 이렇게 있습니다. 주방에 노트북이 있어요. 여기 이제 스마트폰이 여기도 하나 있고, 저쪽에도 스마트폰이 있고, 뭐 굉장히 많은 스마트폰들이 들락날락거립니다. 얘들을 다 어떻게 연결할까요? 단지 이제 스마트폰이나 얘가 집이 아닌 다른 곳으로 빠져나가면 네트워크가 끊어지느냐 연동이 되느냐 하는 건데, 우리 책하고 다른 걸 설명드리는 거예요. 제가요.
아이폰은 제가 안 써봐서 모르겠는데 갤럭시는요? 갤럭시는 올쉐어라는 게 있어요. 뭐라고요? 올쉐어. 올쉐어. 올쉐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를 아이 컴퓨터가 왜 이렇게 느려? 네, 올쉐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올쉐어라는 기능을 이용을 해서 올쉐어라는 기능을 이용해서 연결하는 겁니다. 그럼 PC에도 올쉐어를 설치하고요. 그 다음에 스마트폰에도 올쉐어를 설치하고요. 노트북도 설치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TV는 LG는 모르겠어요. 제가 사용하는 게 이제 삼성 거지 않습니까? 삼성전자에는 삼성전자 LG 스마트폰이 아니라 제가 삼성전자 스마트폰을 이제 국한해서 설명드리는 겁니다. 여기 올쉐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스마트폰 안에. 디지털 TV 말고 스마트 TV 당연히 LG 거 말고 삼성 거를 말씀드리는 거겠죠. 특정 브랜드라서 좀 그렇지만 삼성 거. 삼성에 들어가서 삼성 스마트폰을 보시면은 올쉐어가 있고요. 삼성 디지털 TV, 스마트 TV에도 올쉐어가 깔려 있어요. TV. 그럼 PC만 깔면 되죠. PC만 깔면 돼요. 잠깐 보여드릴게요. 아까 삼성전자 다운로드 센터를 제가 찾아볼게요. 다시요. 네, 삼성전자 다운로드 센터를 가보시면은 어디 있더라? 올쉐어 아까 봤는데 올쉐어 예 올쉐어가 엉뚱한 여기 올쉐어 다운로드라고 있네요. 그렇죠? 올쉐어를 다운로드 합니다. 올쉐어가 나오겠고요. 예, PC 소프트웨어도 있어요. 올쉐어라고요. 엉뚱하게 나왔다. 여기 올쉐어 PC 소프트웨어. 되게 오래 걸리는데, 예. 자, 올쉐어라는 이론적인 거 먼저 말씀드릴게요. 자, 올쉐어가 스마트 TV에는 깔려 있어요. 자, PC에 깔면 되고요. PC에 깔면 되는데 어떻게 까느냐? 스마트폰에 지금은 잘 안 쓰는 방법 중에 하나지만은 스마트폰에도 올쉐어를 깔면 돼요. 그러면 PC하고 스마트 TV하고 스마트폰하고 올쉐어를 다 실행을 시켜요. 그러면 핸드폰에 이제 올쉐어가 돌겠죠. 그 다음에 PC에 이제 올쉐어를 돌리면 거기서 뭐라고 뜨느냐? 어느 폴더를 지정해 드릴까요? 라고 떠요. 그러면 뭐 내 문서 안에 있는 내 비디오다 이렇게 지정해 주면 돼요. 그러면 PC상에 있는 내 비디오라는 폴더가 내 스마트폰에 떠요. 이제 그러면 여기에서 올쉐어를 이용하면 우리 집 컴퓨터 안방에 있는 컴퓨터에 내 비디오 폴더가 보이는 거야. 폴더는 여러 개 지정할 수가 있으니까 뭐 내 그림도 지정하고 내 문서도 지정하고 다 지정하면 돼요. 그럼 거기에 동영상이 하나 있네, 사진이 하나 있네. 그럼 그걸 터치하면 사실은 그게 어디 있다는 거예요? PC상에 있는 내 비디오였잖아요. 동영상이잖아요. 그걸 스마트폰에서 검색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딱 누르면 그게 내 스마트폰으로 와요. 스마트폰에 오는 거예요. 그러면 스마트폰에서 컴퓨터에 있는 동영상을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얘도 지금 이 스마트폰 속에 들어있는 동영상, 사진 찍은 거를 여행 가서 찍은 사진을 봐야 되는데 얘가 통화 중이야. 그럼 못 봐. 그럼 올쉐어만 실행해놔 그러면 돼. 그럼 올쉐어 실행해놓고 전화하면 돼. 그러면 PC에서 올쉐어를 실행시키면 스마트폰이 접근이 돼요. 그러면 스마트 TV에서도 이 스마트폰에 있는 올쉐어 폴더가 보이잖아요. 사진이 보이고 동영상이 보이거든요. 그러면 스마트폰으로 TV에서도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PC에서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쉐어 프로그램이 쉐어라는 게 공유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두 공유하겠다는 뜻으로 이 올쉐어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인터넷상에서 그래서 올 쉐어라고 이렇게 써보시면은요, 올 쉐어라고 이렇게 써보시면은 올 쉐어에 관한 내용이 이렇게 나와요. 폰과 TV 연결하는 방법, 뭐 어쩌고 연결하는 방법 잠깐 좀 볼게요. 이건 뭐야 지금? 지식인이죠? 지식인 말고 카페 말고 연결 방법 뭐 이런 거 나와 있네요. 얼마 전부터 갤럭시 3를 사서 TV에 올쉐어 기능을 시험해 보려고 하는데 컴퓨터는 연결이 되는데 TV는 뭘 해도 되질 않네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삼성전자에서 나왔어요. 해당 기기는 이 사람이 갖고 있는 TV가 요 TV인데 요 모델인데 이 TV에는 올쉐어를 하려면 무선 랜 카드가 있어야 됩니다 라고 써 있네요. 그럼 그것만 연결해주면 이렇게 올쉐어 안에 TV에서 핸드폰이나 PC 있는 걸 서로 다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올쉐어를 작동을 시키면 TV도 보이고 서로. 그러니까 또 이제 요거는 뭐냐면 올쉐어가 가능한 모델은 뭐냐? 그러니까 TV 중에서 올쉐어에서 되는 거는 올쉐어 되는 모델들은 2010년 이후에 출시된 대부분 모델이 지원합니다. 단 뭐가? 스마트 TV 해야 되지. 일반 TV는 프로그램이 못 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안 되고. 노트북은 올쉐어가 가능한가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올쉐어 프로그램은 깔면 돼요. 올쉐어는 깔면 되는 거니까 인터넷상에 있는 거니까 깔면 되고. 지금은 블로그 올쉐어를 이용해서 뭐 누가 글을 써놓은 게 있는데 뭐 이런 거를 볼 수도 있겠죠. 한번 해보시면 돼요. 이건 해보셔야 돼. 이건 뭐 설명이 대부분처럼 없어도 그러는데 올쉐어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여러분이 해보셔야 정확히 알아요. 제가 아무리 여기서 시연을 해드려도 여러분은 본인이 안 하시면 절대로 못 알아요. 본인이 안 하시면. 근데 저희 집은 TV가 스마트 TV가 아닌 관계로 TV와 연동하는 건 못했어요. 그냥 PC랑 스마트 기기만 연동을 해서 실제로 많이 했고요. 재밌는 건 뭐냐면요. 스마트폰으로 PC 모니터에 보이는 그 파일 이름 있잖아요. 파일 이름을 카메라 착각 찍으면요. 거기에 있는 동영상이 일로 싹 와요. 그게 재미있어요. 근데 지금은 과거는 스마트폰 한 대를 쓰잖아요. 가족이 하나. 어르신이 하나 쓰잖아. 아빠가 하나 쓰면 그걸 어떻게 좀 보고 싶은데 거기 찍은 사진을 보고 싶은데 아빠는 이거 갖고 업무한다 그러니까 못하잖아. 그러니까 올쉐어를 쓰는 거지. 지금은 어때요? 애나 어린이 하나씩 다 들고 돌아다니니까 뭐 올쉐어를 누가 쓰간디? 안 쓰지. 사실은. 그러니까 그런 올쉐어 기능보다는 지금 우리 책에서 말하는 크라우드 기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올쉐어보다는 뭐로? 클라우드로 연결하자 이거지. 연결. 그러니까 클라우드는 뭐냐? 클라우드는 여러분이 많이 알고 계시는 뭐 엔드라이브 있죠? 엔드라이브라든지 또는 다음 클라우드라든지 뭐 이런 것 등등 많아요. 그러니까 클라우드는 구름이잖아요. 떠다니는 거잖아. 그러니까 과거에 아이폰이 광고했었어요. 아이패드랑 내가 찍은 거 여기 있는 거 거기도 있고 막 스마트폰으로 또 아이패드로 책을 보다가 여기 책갈피 꽂아놓은 거 맥킨토시 컴퓨터에도 있고 그게 클라우드 개념이에요. 그냥 모르시는 분들은 야 여기 있는 게 왜 거기 있니 이거지. 여기 있는 게 왜 거기 있냐 이거야. 여기 있는 게 거기 있지요. 어떻게? 그게 돼요. 모르시는 분 이해가 안 되는 거 아는 사람은 당연한 거고 그런 거였죠. 클라우드 컴퓨터라고 하는 건 구름처럼 떠다니는데 그게 어디 있든지 구름은 보이잖아. 해가 서쪽에서도 보이고 동쪽에서도 해는 다 보이듯이 클라우드가 있으면 동서남북 할 것 없이 아무데나 꺼내 쓰자 이거지. 그럼 클라우드는 누가 제공해 주는데? 컨텐츠를 제공하는 업자가 있죠. 네이버, 다음, 구글, MS
이러한 포털 사이트라든지 이런 기관 사업자들이 클라우드 서비스를 해준단 말이야. 그러면 내가 회원 가입하면 되는 거죠. 가입하면 되겠죠. 그럼 책 한번 보세요. 서버가 있네. 서버. 거기 콘텐츠가 있어요. 동영상이 있어. 사진이 있어. 근데 스마트폰으로 보고 싶어. 노트북에서도 보고 싶어. 데스크탑에서도 보고 싶어. 태블릿 PC에서 보고 싶어. 퍼라 이거야. 그 다음에 금융 업무도 해야 되겠어. 뭐 전자우편도 보내야 되겠어. 해라 이거지. 아래 한글도 해야 되겠어. MS 워드 같은 워드 작업도 해야 되고 엑셀도 해야 돼. 해라 이거야. 그러면 집에 있는 컴퓨터로 엑셀 작업하는 거랑 클라우드에서 작업하는 거하고 차이가 뭐냐 이거야. 내가 클라우드로 작업하면 프로그램은 클라우드에 있잖아요. 데이터도 클라우드에 있잖아요. 내가 프로그램을 가지고 작업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겁니다. 대표적인 게 파워포인트 자료를 만들었어요. 지금은 거의 그런 일이 없지만 초창기에는 그랬어요. 강의를 해달래. 오케이. 그래서 강의 자료를 만들었어요. 노트북을 따로 가져가면 좋은데 노트북이 귀했던 시절이니까 집에 있는 컴퓨터에서 작업을 해서 뭐 플로피 디스크라든지 뭐 이런 USB 메모리 담아서 가져갔어요. 발표하려고, 강의를 하려고. 가서 딱 봤더니 거기는 파워포인트가 안 깔려있네? 그럼 파워포인트를 못 깔았으니 수업을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기능이 있냐? 파워포인트 현재도 그래요. 파워포인트 뷰어도 같이 넣어줘요. 수정은 못하더라도 보여주는 프로그램은 같이 넣어주는 서비스를 해줍니다. 엑셀은 엑셀 뷰어를 안 깔아주지만 파워포인트에서는 내가 자료를 만들어서 걔를 작업에 수업에서 사용하겠다. 그럴 때 파워포인트 뷰라는 프로그램을 같이 송출을 시켜주는 기능이 있어요. 그럼 그 프로그램을 다른 곳에 제3의 공간에 가서 실행시키면 내가 만든 파워포인트 자료가 보이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제 그런 것도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지금은 인터넷 다 되잖아요. 어디 가든지 무선이고 유선이고 되니까 이걸 어떻게 하느냐? 클라우드라는 공간에다 올려놓고 가는 겁니다. USB 메모리 안 가져오면 어떻게 돼요? 자료 작업 잔뜩 만들었는데 USB 메모리 안 가져오면 그날 수업 강의 빵꾸 나는 거지 않습니까? 구멍 그냥 큰일 나는 거죠. 그러니까 클라우드라는 공간에 네이버 엔드라이브에다 올려놓는 거예요. 그러면 저쪽 강의실에 가서 엔드라이브에 있는 내 자료 불러가지고 보여주면 된다 이거지.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내 스마트폰으로는 내 자료를 못 보냐 이거야? 본다 이거지. 그러면 네이버 클라우드 실행하면 되잖아요. 네이버 엔드라이브 실행하면 엔드라이브에 들어가 있는 내 사진 자료 다 있잖아요. 그걸 스마트폰에 보면 되는 거고. 그게 클라우드라고 말하는 거는 이제 아무래도 네이버는 엔드라이브라고 부르고 다음 클라우드라고 하거든요. 그냥 클라우드라고 돼 있는 거는 모르겠네. 어디 서비스인지는. 구글 클라우드 따로 있고 아무래도 그냥 클라우드라만 써 있으면 구글 거겠지 뭐. 그럼 회원 가입을 하고 로그인만 하시면 뭐 네이버는 30기가, 다음은 20기가, 다음이 20기가, 다음이 30기가, 네이버가 20기가인가? 뭐 그다음에 구글 클라우드 50기가, MS 클라우드 뭐 40기가인가 30기가 주고 충분히 되는 거죠. 과거에 이걸 웹하드라 그랬거든. 웹하드 비용이 엄청나게 비싸요. 웹하드 쓰는 게. 그런데 클라우드를 쓰면은 되게 좋아요. 웹하드하고 클라우드하고는 개념이 달라요. 웹하드 들어보셨죠? 인터넷상에 하드디스크를 설치해 놓고 쓰는 거예요. 내 공간만큼. 근데 다른 곳에 회원 가입을 해서 쓰는 거니까 사용료를 내야 돼요. 100메가에 얼마, 200메가에 얼마, 매달 얼마씩 내야 돼요. 5,000원, 뭐 만원씩, 1,000원씩, 2,000원씩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웹하드는 이렇게 사용을 해요. 자, 제가 사진 인화 서비스를 합니다. 사진은 인화 서비스를 해요. 그런데 인터넷상에서 내 사진 좀 인화해 주세요 라고 신청을 해야죠. 그러면 사진을 보내줘야 되잖아요. 전자우편으로 보내기도 그렇고 전자우편으로 보내도 그렇죠. 그럼 고객은 웹하드에, 그러니까 사진 서비스 업체의
웹하드에 로그인을 하죠. 이때 아이디하고 패스워드는 다 알려줘요. 아이디하고 패스워드는 뭐냐면은 아이디는 사용자 아이디고요. 패스워드는 고객용 패스워드입니다. 그 사용자 그러니까 즉 고객 사진 서비스 업체의 패스워드는 따로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인은 ABCD라는 패스워드를 쓰고 고객은 1, 2, 3, 4를 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웹하드 패스워드는요 대부분 1, 2, 3, 4예요. 외우기 쉽게끔. 근데 그거는 고객용이고 사용자용은 따로 있는 거죠. 로그인을 해요. 그래서 사진을 업로드하죠. 업로드해요. 그럼 이제 업체 사장이, 업체 주인이 업로드한 사진을 이제 인화해서 갖고 있는 거죠. 고객이 이제 매장에 오면 이제 현금을 받고 양도하는 거죠. 양도해야 되나? 그냥 준다고 해야죠. 이렇게 하는 거죠. 임시 공간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객이 이제 사진을 업로드 다 끝났잖아요. 인화가 다 끝났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주인장이 그 사진을 지우는 거죠. 그래 공간을 확보해서 쓰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주인은 웹하드라는 걸 하나 만들어 놓고 고객들이 거기에다가 필요한 자료를 보내고 받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용도를 만들어 놨는데 문제는 뭐냐면 용량을 크게 만들어 가지고요. 여기다가 영화 이런 걸 하는 거예요. 영화를 다운로드 받게끔 하는 겁니다. 불법으로 영화를 업로드 해 놓는 거죠. 그러면 이제 고객들이 그 들어가서 뭐 회원 가입을 하면 1,000원, 2,000원씩 낼 거 아닙니까, 회비를. 그럼 이제 그 안에 있는 영화를 다운로드 해가는 거예요. 그 영화를 실제로 살라 그러면 굉장히 비싼데 그렇게 여러 사람이 박리담회식으로 파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불법에 온상이 됐다 그래서 막 단속을 나가가지고 지금은 그런 건 안 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개인은 쓰기가 비싸요. 그래서 개인은 웹하드를 안 쓰고 개인은 이제 클라우드로 이제 움직이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제 네이버 클라우드라든지 다음 클라우드든지 뭐 명칭이 좀 다를지라도 클라우드는 똑같은 개념이에요. 그러면 이제 개인 과거에는 나 혼자만 쓰는 거예요. 나 혼자만. 내 거만 쓰는 거예요. 내 거. 내 친구가 야, 네 거 좀 나 좀 보여줘. 못 봐요. 너는 네 거, 나는 내 거 이렇게만 쓰는 게 클라우드였는데 지금은 좀 바뀌었습니다. 그런 바뀐 내용하고 세밀한 것들은 이제 다음 시간에 하면서 윈도우를 설치하는 과정을 이제 우리가 해야 돼요. 어차피 이제 해야 되니까는 윈도우는 날을 잡아서 하루를 할 거예요. 날은 하루인데 10일차 주에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11주차에. 다음 주에는 뭘 할 거냐면은 이 클라우드 개념 공부하고 나서 그 가상 프로그램, 가상 운영 체제를 깔 수 있는 그런 이제 프로그램을 좀 설치해 볼 거고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 가서 이제 윈도우를 설치해 보는, 아니면 본인 컴퓨터를 가져오시면 직접 설치하시면 되고, 이 강의실 컴퓨터도 운영 체제를 또 깔 수 없으니까 가상으로만 한번 해볼 겁니다. 가상으로. 그래서 그 과정을 다음 시간에 쭉 할 거고, 뭐 와이파이 보안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뭐 이 책에 있는 거니까 어렵지 않고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